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네, 솔라나 코리아 이성산 대표님 모셔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솔라나 재단에서 한국 총괄하고 있는 이성산이라고 하고요. 네. 슈퍼팀이라는 이제 저희 지사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 슈퍼팀 같이 운영하면서 이제 솔라나 재단에서 주로 뭐 BD나 파트너십 제가 리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솔라나 이제 한국 총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총괄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주로 저희 국내에 있는 금융사들, 뭐 은행, 뭐 증권사, 그다음에 뭐 페이사들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함께 요즘 POC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회사들이 재밌는 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법안이 없더라도 일단 검증도 해보고 본인들이 이제 실제 스테이블코인, 원화나 스테이블코인 나왔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좀 이해도도 높이고 검증도 해보자라고 해서 다양한 POC 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POC라고 하면은 또 약간 이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한글로 실증 검증, 실증 검증.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솔라나가 네. 기존 금융권이랑 네네. 같이 작업을 할 때 뭘 도와줄 수 있냐 네. 이걸 이제 금융권에서도 물어보고 맞습니다. 솔라나 입장에서도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약간 그런 소통 과정이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는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점점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네네. 근데 아무리 써봐도 솔라나만큼 저도 이제 사실 실사용자이기도 합니다만 사용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랑 사용성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치면 솔라나라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존에 이더리움이 할 수 없었던 실제로 트릴레마에 갇혀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솔라나가 많이 좀 제공하면서 좀 특히 미국에서 이제 기관들의 채택이 많이 돼서 유스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이랑은 좀 별개로 최근에 이제 미국 기관들은 인프라 관점에서 이제 왜 온체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토큰화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솔라나 이제 런칭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네트워크의 안정성도 좀 있겠지만 좀 빠르고 싸고 어쨌든 기관에서도 이 자본의 효율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유즈 케이스들이 특히 미국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시장에서는 또 솔라나가 이제 토큰 언락을 할 건데 그거에 따른 좀 공급 압박이 걱정이 된다. 네네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솔라나는 99.1%가 다 풀려 있고요 이미 시장에. 네, 이더리움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아니라서 솔직히 가격은 이제 거의 매크로나 이제 시장의 좀 심리에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자산 현물 ETF도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좀 변동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가격과는 별개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미래를 보고 다음 5년, 10년을 보고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나 기관들이 이미 움직이고 한국도 그 패스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ETF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가격 상승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결국에 ETF라는 게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만큼 좀 관심이 많다 이런 이제 바로미터잖아요. 맞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ETF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비트와이즈라는 이제 미국에서는 좀 규모 있는 네. 자산 운용사가 이제 빗솔이라고 하는 솔라나 현물 ETF를 출시를 했고요. 작년 5월, 6월쯤에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거진 1년 됐는데 한 TBL 그래도 한 2빌 정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이나 다른 자산 운용사에서도 지금 솔라나 현물 ETF를 검토 중이고 얼마 전에는 블랙락도 그렇고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이제 저희 솔라나 ETF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POC를 하고 계시다고 국내 기업들하고 네네. 갑자기 이제 그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국내 기관들은 솔라나에 뭘 기대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발행 쪽과 유통 쪽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한국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퍼블릭에서 런칭될지 아니면 프라이빗 환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통단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라든지 솔직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바이패스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가맹점이라든지 어떻게 정산을 해주고 또 유저들에게는 어떤 리워드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좀 더 앞서가 나간 것은 에이전틱 커머스까지 고민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도입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겠냐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네네.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몇 번 다뤘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검증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그냥 퍼블릭 체인에 이제 런칭하는 게 그냥 디폴트로 그냥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환경과 퍼블릭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앞서서. 근데 솔라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에 이제 저희가 기간용으로 그 컨트라라고 해서 프라이빗 채널링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퍼블릭 위에 이제 에스코를 띄워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그 사회자님께 보내는 뭐 어떤 전송 내역이 가려진다든지 자금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토큰 익스텐션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프라이빗 체인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 솔라나 위에서 맞습니다. 나온 표현을 하신 걸 보니 솔라나하고도 호환이 되나 보죠? 호환이 되고 유동성은 그대로 담보를 하되 어떤 보안이나 유동성은 담보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앱스트랙션 할 수 있는 피처들을 넣어서 이제 뭔가 금융 당국이나 이런 데서 좋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는 PYUSD라고 페이팔이 런칭한 네. 그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게 딱 저희 토큰 익스텐션 사용해서 지금 유튜브 뭐 저희도 지금 유튜브 방송되고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정산되는 아. 지급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PYUSD는 이더리움도 쓰잖아요. 근데 저희 솔라나에도 런칭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 양쪽에.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 위에서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 프라이빗 체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PYUSD는 저희 솔라나에만 런칭돼 있습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뭐 예를 들면 서클이나 테더가 발행한 것들은 뭐 이더에도 있을 수 이더리움이네. 있고 솔라나에도 있을 수 있는데 PYUSD는 저희 솔라나 독점으로. 위에서만.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약간 특이한 점이네요. 장점이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페이팔이라던가 한국 기업들은 한국 기관들은 네. 좀 프라이빗한 걸 더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또 막상 다른 또 외국 기업들은 퍼블릭을 또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구조적으로 그게 또 편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은 뭐 퍼블릭을 선호하는 다른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할 때 금융기관 어쨌든 제일 핵심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뭐 토크나이제이션이 됐던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기관들도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유동성도 담보를 받는데 지금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다 찾아보시다가 결국 저희 토큰 익스텐션이나 ACL 사용해서 이제 토큰 표준을 찍어서 하면 뭐 별도의 어떤 프라이빗 레이어를 붙이지 않아도 이런 기능들 구현이 가능하니까 뭐 그냥 온체인 상에서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채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관 입장에서는 퍼블릭은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맞습니다. 솔라나랑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얘기를 하다 보면 솔라나에서 이미 퍼블릭에서 지금 님들이 원하는 기능,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입금자와 송신자를 이렇게 가려준다든지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기능은 네. 그냥 구현이 된다라고 네네네. 했을 때 앞으로는 굳이 그러니까 프라이빗도 가능하긴 하지만 네네. 굳이 그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퍼블릭에서는 또 사용성이 늘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급 결제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또 이게 오늘 얘기 재밌네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올해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RWA잖아요. 네네네. RWA는 그 속성상 이 자산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네네. 프라이빗보다는 퍼블릭을 현재는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RWA 상품이 지금 네.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솔라나는 지급 결제 수단과 이제 이런 시장을 주로 노리시는 지금 상황이고 네. RWA는 조금 어렵겠네요. 사실 이제 이더리움인 어쨌든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잘 아시는 비들 블랙락이 런칭한 비들도 원래 이더리움에 런칭을 했다가 지금 솔라나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온체인상에서 이게 이동이 되려면 결국 가스비도 발생하고 네. 대형 자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관점에서도 이걸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이제 뭐 이것들이 솔라나에 올라왔을 때 어떤 효용성이 어떤 게 있을지 다 분석을 하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저희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솔라나로 좀 많이 런칭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RWA도 RWA지만 어쨌든 RWA를 정산하려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볼륨이 압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산들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솔라나로 가야겠다 이런 결정들을 좀 전략적으로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 이 시총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숫자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클도 그렇고 지금 비중이? 네네네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엄청 빨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은 조금은 느린 편에 속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좀 체감되는 변화가 좀 어떠실까요? 확실히 이제 토큰 증권도 그렇고 일단은 뭐 토큰 증권 자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기조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도 활발히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저희 아마 은행 중심으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발행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유통은 누가 할지 이런 게 이제 콘소시엄 형태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아직도 좀 눈치 싸움 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듯이 이제 콘소시엄 형태로 이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뭐 CBDC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에 결국 CBDC도 있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CBDC도 있고 민간 주도형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뭔가 이게 공존할 수도 있겠다. 그 와중에 이제 심지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토큰 증권이 스테이블 코인 페어로 이제 또 거래도 될 수 있겠다. 뭐 출금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정산도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결제 시스템이 엄청 촘촘하게 이미 잘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신용카드 혜택도 많고. 국내 결제용보다는 오히려 크로스보더 쪽, 특히 기업 송금이나 해외 저희 지금 엄청나게 뭐 저희 반도체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해외 송금 쪽으로 유스 케이스가 더 먼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받는 문제가 수수료가 상당히 싸졌잖아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은 너무 좋은데 네. 수수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더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근데 솔라나는 사실 더 싸잖아요. 수수료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관심 갖는 거는 뭐 알겠어. 수익 결제 편하고 뭐 다 알겠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럼 솔라나 가격이 올라가나? 약간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솔라나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저희의 당연히 네이티브 토큰이 있긴 하지만 그게 가격과 페어링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솔라나라는 토큰이 저희가 많이 어덥션이 되고 저희 인프라를 많이 써주시는 거와 별개로 가격은 좀 이제 이미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매크로나 이제 시장 심리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솔라나 위에서 많은 체인들이 올라가고 유동성도 더 풍부해지고 이렇다 보면 언젠간 이 네트워크 효과가 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더리움처럼 파편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뭐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가 필요 없고 브리지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싱글 레이어 안에서 많은 트랜잭션을 좀 효율적으로 제일 싸고 빠르게 처리하다 보면 네트워크 효과가 좀 더 생기면서 기관들도 여기에 효용성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좀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좀 발행되고 유통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화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는 물론 과도기가 좀 있겠지만 그거를 그 프로덕트 마켓에서 찾았을 때는 좀 빠르게 저희도 좀 캐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이제 왜 유독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기업 가치와 토큰 가격이 좀 이렇게 먼 발치에 서 있는지 이제 다른 곳들에 비해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먼 발치에 서 있다는 게 좀 이게 같이 가지 않는다. 토큰 가격하고 기업 가치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탈중앙화를 정말 좋아하고 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낮고 뭐 이런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괴리가 있는데 왜 유난히 좀 그럴까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주식시장이랑은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 자체가 태생 자체도 그렇고 이게 사실 주식시장처럼 어떤 영업이익이나 어떤 성과에 비례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시장 심리에 반영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 심리가 선반영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또 이미 물량이 거의 다 풀려 있고 사실 그거를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 얘기는 저도 사실 저희 재단에서도 신경 안 쓰거든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대신에 어쨌든 아직도 초기고 우리가 이 인터넷 캐피털 저희가 인터넷 자본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자산에 대한 배려를 낮추고 어떤 사람이든 미국 국채가 됐던 뭐 이제 앞으로 상장하는 스페이스X 뭐 주식이 됐던 이거를 토큰화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금융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더 배려를 낮춰서 주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 관점에서 저희도 계속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고 저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도 늘려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저희가 계속 쇼앤프루브 해야 되는 게 많다 생각하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 다음으로 좀 한국 시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죠? 오, 그래서 네. 이미 리테일도 뭐 전 세계 2위고 한국 시장처럼 그 일반 리테일 개인분들의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트레이딩도 많이 하는 곳이 사실 없어요. 저희 뭐 업비트 보면은 아예 현물밖에 없네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관들까지 들어오면 이거 더 난리 나겠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원래 한국 국가 단위로 리드는 없는데 이제 그래서 저를 채용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사례들을 한국에서 좀 멋진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리드가 모든 국가에 있는 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네, 보통 리저널로 끊고 있습니다. 유럽, 뭐 남미, 아시아 태평양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에이펙. 네. 근데 한국은 한국에 네. 어운 그 리드를 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되게 특별하네요. 네. 보통 이제 아시아 태평양 리드가 한국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한국 에이펙 리드가 해가지고. 따로 있다는 거는 네네. 사실 조금 독특한 거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이제 오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솔라나는 왜 노드가 이렇게 적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가 뭐 몇만 단위잖아요. 네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개가 좀 안 되죠. 네네. 저희 지금 조금 줄어서 한 1,200, 300개 정도 있어요. 1,200개. 1,200개. 그거를 솔라나 재단에서 이제 임명 같은 걸 하는 방식인가요? 저희가 델리게이션 프로그램도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빠른 속도와 이런 그러니까 낮은 가스비를 좀 담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 노드 돌리는 환경의 스펙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성능 컴퓨터를 네. 사용해야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높고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위임을 받지 않으면 시작하기조차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없긴 한데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전략적으로 요거를 좀 넓히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유럽이라든지 뭐 독일 아니면 네덜란드 이런 해외 국가에 좀 몰려 있습니다. 에이펙에서는 뭐 싱가포르 아니면 뭐 일본 도쿄. 네. 근데 이것들을 좀 한국에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데이터 센터도 좀 보고 있고 이 밸리데이터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기관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솔라나를 일단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노드가 되려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동시에 컴퓨터는 근데 요즘에 뭐 클라우드로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맞습니다. 않는데 네네. 그럼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솔라나 충분히 확보해요. 그리고 나 노드 할래.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청서가 있겠는데요. 그쵸. 어느 정도 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왜 여쭤보는 거냐면 사실 이게 기업들이랑 파트너십하기 되게 좋은 구조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 왜요? 솔라나 재단에서 이제 신청서를 쓴다 하셨잖아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 맞추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솔라나에 우리가 노드로도 참여하고 그리고 파트너십도 한다. 그럼 그림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약간 탈중앙성이라는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또 희석돼 버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고민이긴 한데 네네. 방향성이 있긴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긴 있으실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국내에서도 사실 뭐 딱 생각해 보시면 유저 제일 많고 트랜잭션 제일 많이 날리고 이게 온체인으로 왔을 때 유의미하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밀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솔라나 재단 안에. 네네네. 네. 물론 조금 더 영세한 노드 밸리데이터도 있지만 기관이 들어올 때는 좀 기관용으로 저희가 좀 따로 이렇게 델리게이션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저희 파트너사의 환경에 이제 상황에 좀 맞게 그렇게 좀 지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냥 문득 궁금한데 노드 밸리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세한 노드들이 있을 거고 또 기업 노드들이 있을 텐데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데들은 다 뭐 저희 솔라나 현물 ETF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VC거나
거래소거나 이런 데가 상당히 크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개인들이 돌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찾아보면 개인분들도 많고 일본에도 개인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각기 상황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간 임계점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을 넘겨야 이게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버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기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비율보다는 뭐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아까도 시원하게 아주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 솔라나 재단에서도 가격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안 올라서 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어쨌든 이 플랫폼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뭔지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각이 서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트코인에서도 뭐 금요일은 좀 목요일 금요일은 예외였지만 그쵸. 한 3주 정도 계속 자금이 빠졌고 알트코인에서도 뭐 솔라나 ETF에서도 자금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금들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월가 기업들도 여러 가지 체인들에 이제 좀 이게 타진을 해보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엄청 냉탕인데 또 월가 기업들 들어오는 쪽에서는 굉장히 훈훈하고 분위기가. 이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히려 월가 기관들은 앞으로 5년, 10년 향후를 내다보고 지금이 인프라에 투자하기 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아이스나 NYSE 이런 미국의 증권거래소들이 막 그 OKX나 이런 데도 투자하는 이유가 24시간 7일 365일 이거를 돌린다는 건 엄청난 노하우잖아요. 사실 병목 없이 다운되지 않게 업타임 유지하면서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거래소들도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볼륨을 받을 수 있는 걸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 뭐 한화나 이런 데들이 또 업비트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토큰 증권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24시간 돌릴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해외 송금망이라든지 저희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제 해외 송금망 구축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온체인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는 토큰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5년, 10년 먹거리는 이 온체인 플랫폼에서 나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싸니까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러면서 투자가 들어오는 측면도 어느 정도 그렇기도 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마스터카드나 이제 기존 금융에서 레거시들이 이제 뭐 공룡 자이언트들이 이제 막 지갑 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막 인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인프라를 대비하는 그런 M&A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좋은 순간이군요. 저 뭐 이거는 약간 오늘 마침 또 일부에서 저희가 다뤘기도 해서 지켓이 얘기 다뤘거든요. 이건 그냥 별 기대 없이 여쭤보는 건데 솔라나에서도 당연히 그 AI 이용해서 취약점 분석하셨겠죠? 그래서 끝났나요?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사실 저희가 AI 쪽 헤드를 뽑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뭐 잘 아시는 X402 같은 경우는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재단에 저희가 참여 많이 해서 지금 뭐 X402 볼륨이 한 60%가 솔라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AI 쪽 관심 많고 프라이버시가 어쨌든 지금 되게 핫한 내러티브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지금 내부적으로 개발팀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 솔라나에서는 지켓시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안 잘하는 데도 있고 이제 저희 파운더이신 아나톨리가 만든 솔라나 랩스도 있고 그래서 개발 조직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끼리 그 암호학 카페 전공하신 석학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보안 쪽 신경 많이 쓰면서 프로트 런칭하고 있고 아마 인프라 쪽 투자는 여전히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격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솔라나가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밈코인 둥지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밈코인 사라지니까 사실 솔라나가 활력을 좀 잃은 것도 사실인데 뭐 만약에 올해 연말 정도까지 솔라나의 주요 업데이트들의 계획을 봤을 때 이런 거는 가격과 관련해서 그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저희 뭐 파이어댄서라는 이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도 이제 새롭게 런칭이 되고 저희가 이제 파이널리틱 0.15초까지 떨어지거든요. 0.15초. 그럼 더 빨라지는 거 거의 비자에 더 빠르네요. 비자보다 더 빠른 수준을 이제 유지하게 되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저는 솔라나 중심으로 발행, 유통, 그다음에 이제 결제 이런 쪽의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솔라나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다 보면
결국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의 저희의 마켓시어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자연스럽게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매크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면 네. 같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라나 ETF는 그 재단에서 혹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자산운용사가 독자적으로.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노드빌레이터도 운영해야 되고 뭐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 드리는 건 당연히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